네, 찬미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사실 이렇게 요즘 저를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피곤해 보인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능력이 많이 이제 부족한데 이런 일들을 맡게 돼가지고 이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강의를 하려면 그 전날 이걸 준비하고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수면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피곤해 보일 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이렇게 이제 기도하게 돼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여기 보면 굉장히 전문가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 인간 심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근데 제가 그분들 앞에서 뭔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굉장한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저는 이렇게 부족하고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천한 사람이지만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에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의 이 2시간,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을 합치면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이렇게 도구로 쓰실 거면은 알아서 당신 힘을 주셔야지. 그렇게 하지도 않고 시키면은 이거는 계약 위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조금 더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혼인 멘토 교육 연수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뭐 얼마 안 있으면 여러분 앞에 결혼하려고 하는, 혼인하려고 하는 부부들이 다가오게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혼인하려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다가왔다. 이 사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그 모든 분들의 삶의 결과가 지금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 혼인하려고 하는 두 부부가 이렇게 와 있을 때 이 사람들의 가정생활과 부부생활이 이 사람들의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자녀들이 또 어떤 사람하고 혼인하고 그 자녀를 낳고 거기에 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장대한 역사의 첫 시작을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인도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이후대의 모든 가족들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분들이 이혼할 수도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끌어 주셔서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잘 지켜냈다. 그러면 그 이후로 수많은 대에 흘러가면서 그 복이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지금 여러분은 엄청난 십자가를 지금 짊어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이 하느님께서 하시는 그 창조에 말하자면 개입하는 거예요. 그 전에 아브라함하고 이제 사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처음 시작해서 자식을 낳는다고 할 때 하느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죠.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아주 새로운 긴 역사를 시작하는 그 역사의 첫 시발점에 개입해서 들어가서 그들에게 뭔가를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마 우리가 이 세상에 사라진 이후에도 우리가 한 일의 역할은 계속 전달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명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이렇게 교육을 계속 받았는데 뭔가를 계속 듣고 아는 것 같긴 한데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전달해야 되나 지금 막막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2시간 동안 일과 나의 하느님과 배우자의 하느님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전달하는지 실제적인 그 예시와 가르침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그 교육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기본 지식이 없으면 그 교재를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 순서를 이해하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일과가 가르쳐야 하는 그 내용에 깊이 있는 핵심적인 지식이 없으면 그냥 그 나열된 순서대로 뭔가를 전달할 뿐이지 거기 깊이 있게 뭔가 응용한다거나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해본다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첫 시간은 일과를 가르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지식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시간이 좀 지나서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드리고 2과는 이제 2시간째는 그 첫 시간에 갖고 있는 그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실제 교재를 갖고 어떻게 순서대로 가르치면 되나 이걸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이렇게 듣게 되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이제 생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첫 시간에는 나의 하느님과 배우자의 하느님은
하느님은 한 분이시지만 나의 하느님과 배우자의 하느님이 다르다는 것은 서로 전혀 다른 생각이나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통합시킬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게 일과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처음에 이렇게 두 부부들을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하라고 했었죠. 처음에. 어떻게 했죠? 처음에 이렇게 한번 서로 마주봐 보세요. 부부들끼리. 그 다음에 너는 내 운명이다. 이거 너는 내 운명 한번 해보세요. 했었잖아요. 예, 너는 내 운명이다.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아이고 내 팔자야. 해보세요.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게 말하자면 내 배우자가 운명이고 내 팔자잖아요. 그렇죠? 제가 운명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드렸죠?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하느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내 바꿀 수 없는 운명이고 내 팔자인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서로 바라보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먼저 남편분께서 아내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야, 참 신비롭다. 정말 신비로워요, 이게. 그리고 아내분들도 남편을 보면서 한번 한마디씩 해보세요. 야, 참 신비롭다. 사실은 그렇죠. 내 배우자지만 참 알다가도 모르겠고 참 신비롭죠. 오늘 이 신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알 수 없는 신비를 알아갈까 하는 것인데요. 우선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혼인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입니다. 혼인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여자는 여자로 교육되었을 뿐이고 남자는 남자로 교육되었을 뿐이다. 그래서 여자아이도 남자처럼 교육시키면 남자가 되고 남자아이도 여자처럼 교육시키면 여자아이가 된다는 이론도 있는데 그런 영향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태어나면서부터 다름이 있어요. 서로. 그래서 사실은 생물학적인 다름이 있습니다. 몸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 남자는 옛날에 이런 게 있죠. 제주도는 삼다도다. 그래서 돌과 바람과 여자가 많다 그랬죠. 물론 전쟁 말기, 태평양 전쟁 말기랑 그때 남자들이 전쟁이나 사고로 많이 죽어서 성비가 100대 113까지 갔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자가 더 많은 것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뭐가 있냐면 다른 데 있던 사람들이 제주도에 딱 오면은 바다에도 누가 있어요? 여자가 있고 밭에도 누가 있어요? 여자가 있어요. 남자는 안 보여요. 남자는 집에서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보여요. 근데 이 차이가 뭘까요? 왜냐하면 여자는 여성 호르몬은 에스트로겐이에요. 그리고 남자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인데요. 남자의 호르몬이라는 것은 급하게 아주 힘을 많이 쓰는데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농사 같이요. 갑자기 힘을 많이 쓰는 건 남자가 유리해요. 근데 밭농사처럼 쭈그리고 앉아서 계속 검질 매는 건 남자는 지 성격상 못합니다. 갑자기 힘쓰고 말아야지 힘 안 드는 일을 계속 하는 건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왜 바다에도 여자가 들어가냐. 여자는 지방질이 온몸에 분포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저보고 살이 안 쪘다고 하는데 천만에요. 배에는 살이 있어요. 남자들은 지방을 배에다 축적합니다. 팔이나 다리에 축적하면 일을 못 하잖아요. 힘을 못 쓰잖아요. 근데 여성은 온몸에 지방을 골고루 축적해요. 그래서 사실은 남자는 바다에 오래 있으면 바로 냉방병에 걸리시면 냉기 때문에 병에 걸리지만 여자는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도 여자가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몸 자체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트로겐은 하나의 새로운 생명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성이 세균성 질환이나 이 세균이나 이런 것에 굉장히 강하대요. 그래서 생쥐에다가 어떤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생쥐에다가 에스트로겐을 주입하고 한 생쥐에는 테스토스테론을 주입하고 같이 세균을 집어넣으면 이 에스트로겐을 주입한 생쥐가 훨씬 면역력이 강하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여자가 남자보다 수명이 한 7년 정도 길어요. 그냥 자연 상태에서 말하자면. 그렇게 남자와 여자는 몸 자체에 차이가 납니다. 그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분들을 이제 제가 신비롭다고 했잖아요. 그 신비에 하나하나씩 밝혀 나가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이 한 분은 힘을 많이 쓰고 막 힘쓰다가 죽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아이를 낳고 잘 기르면서 오래오래 살아야 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조금씩 조금씩.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차이점은 뭐냐면 본능에 의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남자아이하고 여자아이 인형 같은 거를 어린아이한테 주잖아요. 교육을 잘 되진 않은 어린아이한테 주면, 여자아이한테 인형을 주면 인형을 이렇게 가슴에 안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남자아이는 인형을 주면 책상 막 때려봐요. 누가 더 센가? 인형이 센가? 책상이 센가? 그렇죠? 총을 줘도요, 총을 줘도 여자아이는 이상하게 품어요, 그냥. 근데 남자아이는 어떻게 하죠? 알려주지 않아도 막 쏴대요. 참 이상해요. 그리고요, 그 남자는요, 지 몸에 뭐가 붙어있는지,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 잘 몰라요. 다른 사람이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 여자가 예쁜지 안 예쁜지는 기가 막히게 알면서 자기는 바라볼 줄 모르고 상대를 굉장히 바라봅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요, 남자들은 길을 갈 때 자기 옆을 지나갔던 모든 여자들을 한 번씩은 본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저도 칠성로를 가면서 한번 시험해 봤어요. 그냥 내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지나가 봤어요. 그리고 한 15m, 20m를 간 다음에 딱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지나갔던 여자들 다 봤어요, 제가. 한 번씩은 다 본 거예요. 제가 의식적으로 여자를 쳐다보지 않아야지 하고서 길을 가보니까 진짜 의식을 똑바로 쳐다보고 안 쳐다보려고 노력하고 가야지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남자는. 그래서 사실은 남자는 옛날부터 수렵을 하고 사냥을 했기 때문에 주변을 계속 살피게 돼 있답니다.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여성이 예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지를 계속 살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서 짝짓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본능인 거예요. 근데 여성은 이제 그 마을에서 아이를 돌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일을 하면 한 가지 일만 해야 된대요. 근데 여자는, 저도 그런 여자 봤어요. 운전하면서요, 휴대폰 하면서 담배 피면서 커피 마셔요. 이탈리아 그런 여자들 많아요. 정말 놀라워요. 근데 엄마들 보면은 TV 보면서 뜨개질 하면서 애기 보면서 저기 가스레인지에는 뭐 올려놨어요. 그걸 한꺼번에 다 해요. 근데 여성은 그만큼 주변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각에 관심이 많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왜냐하면 그 시선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는. 어디서 뭐가 공격해오진 않나. 그리고 일을 하면서도 항상 주변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공격해올 수가 있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성과 여성은 우리가 교육되기 이전에 본능적으로 그러한 그 기질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옆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아주 장대한 역사를 오면서 다른 기질들을 갖게 된 것이에요. 말하자면, 그리고 여성들은요, 표정 언어에 민감하대요. 남자들은 말을 중시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여자가 그래, 자기야 나 사랑해? 그러면 TV 보면서 사랑해? 그러면 정말 사랑하냐고, 사랑한다고 말했잖아. 그게 사랑하는 거야! 막 이렇게 여자들 화를 내는 거죠. 남자 입장에선 그래요. 내가 사랑한다고 말했잖아. 그렇죠. 근데 여자는 그 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말할 때의 표정도 봅니다. 사랑해. 이거는 여자한테는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근데 그 운명적으로 이제 여자가 부잣집 여자고 남자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남자예요. 물론 이 남자가 이제 고시생이면 나중에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어쨌든 이 남자는 아무것도 없는 남자예요. 근데 여자네 집 부모님이 돈 봉투를 주면서 떠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여자를 위해서 만나서 나 너 싫어. 어서 가. 이렇게 말해도 그 여자는 그 눈빛을 보면서 뭐를 느껴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그 어린아이를 돌보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말을 못하죠. 이 아이의 작은 몸짓이나 표정이나 이것을 보고 이 아이의 상태를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짓이나 아주 작은 표정에 여자들은 민감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그런 걸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말했으면 그건 줄 알아요. 한데 그 마음속에 있는 짜증을 본다니까요. 여자분들은. 그렇게 달라요.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실험을 해본 게 있더라고요, 영상이.
그래서 말하자면 그 문장 하나를 주고서 남편들 5명, 뭐 아내 5명 해가지고 문장 하나를 주고서 첫사람이 본 다음에 다음 사람한테 표정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5명을 거쳐도요 정확하게 그 답이 나와요. 근데 남자들은 이 말을 안 하고 표정으로만 하면 나중에 엉뚱한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 표정이나 이 눈빛이나 이 감정이 뭔지를 이게 모르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옆에 사람은 서로 신비로운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말하자면 달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서로 이렇게 같이 부부를 연을 하고 있는데요. 육체적으로는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끌린답니다. 제가 혈족장애 말씀드렸죠. 친계라든지 아주 가까운 사람들끼리 결혼하면 장애나 유산될 확률이 높다고. 왜냐하면 더 이상 발전이 없잖아요. 그 결합 안에서. 전혀 새로 막 상반되는 유전자끼리 합쳐졌을 때 더 발전된 종자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성학적으로는 우리가 튀기고 뭐 혼혈이라고 비난하는데 그들이 더 우성입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들끼리의 결합이 열성이에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욕을 안 하고 오래 땀 났을 때 자기 몸에서 나는 냄새가 싫죠. 네. 근데요, 그건 내가 싫은 거예요. 나랑 육체적으로 아주 잘 맞는 사람은 그 냄새를 맡으면 포근함이나 아늑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그래서 목욕하지 않고 오래 있다가 한번 맡아보세요, 냄새를. 그래서 역한 냄새가 난다. 그러면 비슷한 거예요, 서로 몸이. 근데 그 냄새가 왠지 좋다. 그러면 잘 만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실은 굉장히 다른 유전자들끼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끌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뭐 진화 얘기 이제 더 우성학적이다, 열성적이다. 그럼 진화는 창조랑 어긋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교종께서 말씀하셨죠.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진화하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하다는 말은 3번 나옵니다. 빛의 창조, 생명의 창조, 그 다음에 인간의 창조. 그 나머지는 가르다, 나누다, 구분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인간들도 하는 언어예요. 성경에, 구약에서. 하지만 창조하다는 말은 하느님만이 하시는 건데 맨 처음에 없던 세상을 있게 한 것, 거기에는 창조하다는 말을 했어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째, 그냥 물질만 있다가 생명이 나타나는 것, 거기에서는 창조하다는 말을 썼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그건 진화가 아니에요. 그냥 물질계에서 갑자기 유기체가 튀어나온 것은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창조하다는 말을 썼어요. 그 다음에 3번째, 인간이 튀어나온 것. 물론 진화의 과정 속에서 인간이 나왔지만 사실 인간 같은 개체가 전혀 제가 늘 쓰는 말인데 모든 자연, 닭이나 개나 고양이나 모든 생물체가 봤을 때 우리 인간은 외계인과도 같아요. 아주 독특한 이 이성적인 존재가 튀어나오는 곳에는 뭔지 모를 하느님의 신비가 개입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이의 모든 과정은 모든 인간들도 쓰는 단어로 창세기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하다는 부분하고 창조한 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느님의 섭리에 따라 움직인다는 부분을 구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 시간이 좀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육체적인 차이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은 로마에서 공부할 때 교회 법을 공부하는데 한 학기, 또 제가 나중에 또 신청해서 한 1년 동안 인간의 인격 형성에 대한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처음에 강의를 듣는데 교회법 교수님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화면에 계속 뉴런, 신경 전달 물질, XY 염색체, 호르몬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도 힘든데 그 의학 용어들이 쭉 나오는 수업을 듣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왜 교회법을 공부하는 사람한테 이런 거를 가르치냐고. 그리고 DSM이라고 미국 심리학회에서 나오는 정신질환이나 분류표가 있어요. 그것을 갖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교회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정말 사람을 알아야 돼요. 사람의 인격이 어떻게 형성되는 것인지. 그가 왜 그런 행위를 하고
그런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하는데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그 밑바탕서부터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와서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사람이 유전자적으로 그렇게 결합하고 생물학적으로 결합한 다음에 처음으로 한 4가지 기질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통은 감성이나 공격성, 성욕, 그 다음에 유머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우스갯소리 이것과 다른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 4가지가 기초적인 기질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기질 부분과 그 정신 부분에서 이 육체적인 부분과 이성적인 부분의 어떤 연결고리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기질은 일정 부분 육체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심리적인 테스트 있죠. MBTI라든지 애니어그램이라든지 이런 모든 심리적인 테스트들은 그 사람의 가장 기질적인 부분을 밝혀내는 심리학적인 툴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오후에 이제 박테레사 수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말하자면 생물학적인 우리에게 특성이 있어요. 그 옆에 계신 우리 부부들끼리 신비인데 생물학적인 특성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가장 기질적인 특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감성적인지 아니면 공격성이 더 강한지 성욕이 더 강한지 이렇게.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이제 또 다른 파트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설명을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옆에 있는 신비로운 내 배우자는 생물학적으로도 다르고 기질적으로도 매우 다른데 그것도 꼭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혼 부부 혼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MBTI라든지 애니어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점집에 가서 사주팔자 보거나 궁합 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그 부분을 알고 계셔야 돼요. 혹시 지금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너무나 신비롭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세요. 내 배우자의 기질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생물학적인 특징, 기질적인 특징 그 다음에 잠재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무의식이라는 거.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신비로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잠재의식과 무의식이 언제 형성되냐면요. 네. 근데 언제 형성되냐면 아이를 임신하잖아요. 아이를 임신하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아이의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뇌가 생깁니다. 뇌가 생긴다는 것은 뭔가 작업을 하고 뭔가를 기억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를 기억하시는 분들 계세요? 없죠? 네?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태어나서 1년, 2년 때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없죠. 근데도 그때도 나는 뭔가를 살아냈죠. 뭔가를 경험했죠. 뭔가를 느꼈어요. 근데 그때의 기억은 다 감성 기억입니다. 이성 기억은 내가 적어도 3살 이후에 내가 스스로 뭔가 움직이고 길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있을 때부터 기억하게 돼 있어요. 그 전에는 그 기억을 하지 못하도록 하느님께서 해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를 생생하게 기억한다면 그리고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포대기에 쌓여가지고 하루 종일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을 때를 기억한다면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지금 정신병원에 가 계셔야 돼요. 다 미쳐버렸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때는 내가 그런 이성 기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 감정은 그대로 내가 모르는 깊은 심층에 쌓여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외할머니가 나한테는 굉장히 잘해주기만 했어요. 근데 나는 왠지 모르게 그냥 외할머니는 나한테 정말 친절하게 잘해줬는데 왠지 외할머니 목소리를 듣는다거나 그분 앞에 서면 괜한 공포감이 있었어요. 이제까지 말하지 않다가 군대 갔다 왔는데 외할머니가 막 음식을 맛있게 차려놓고 아이 고생했다고 막 해주는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먹다가 확 튀어나온 말. 저는 이상하게 근데 할머니만 보면 약간 무서워요 이렇게. 그때 외할머니 얼굴이 이제 사색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를 가졌을 때 그렇게 지우라고 했거든요. 막 없애라고 반대하는 거였고. 근데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그때의 그런 느낌이나 엄마가 느끼는 느낌이나 감정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요. 엄마의 품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무인도나 아무도 없는 곳에 버려지는 것처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이에요. 그 아이한테는. 근데 엄마가 태어났을 때 계속 안아주는 게 아니라 계속 밖에다가 내돌렸다. 그럼 걔는 분노와 공포,
세상에 대한 어떤 적개심이 자기도 모르게 가득해요.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 아이한테 잘해줘도 나도 모르는 내 그 의식의 아주 심층에 왠지 모를 소외감이나 적개감이나 분노 같은 게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3살짜리 애가 무슨 버릇이 있습니까? 3살짜리 애가 막 짝다리 짚고 다리 떨고 막 껌 씹고 막 이래요? 안 그러죠? 3살짜리 애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표정이 있어요. 웃는다거나 아니면 뭐 짜증을 낸다거나 이런 그 아이들 표정이 있거든요. 그게 그 아이의 가장 기본적인 정서입니다. 내 옆에 있는 배우자가 평상시에 짓는 아주 기본적인 표정, 그게 가장 깊은 심층의 정서를 대변해주고 있어요. 제가 그 동창 신부님들 오랜만에 만났는데요. 글쎄 하는 말투나 표정이 우리 학교 다닐 때랑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저는 우리가 은경축, 근경축을 해도 그 얼굴, 그 표정을 그대로 질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3살 버릇이기 때문에. 그만큼 옆에 신비로운 내 배우자의 3살 버릇이 중요합니다. 태뇌병은 죽을 때까지도 못 고친다고 하죠. 3살 버릇은 80까지 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하자면. 그래서 소년원 갔을 때 이제 소년원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요. 이 아이들은 대부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가정에 문제가 없는 아이가 소년원에 온 경우는 못 봤어요. 그리고 이제 미혼모의 자녀들도 소년원에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정이나 미혼모의 자녀가 어떤 그 무의식의 감정을 갖고 있을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살 이후에 비로소 나와 너를 구별하면서 관계 형성을 맺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때 그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구강기라고 해서 모든 신경이 입에 집중돼 있대요. 왜냐하면 입으로 뭔가 계속 찾아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든지 이렇게 주면 입으로 다 이렇게 아이들이 컵인지 다 만져봐요. 왜냐하면 입에 모든 신경이 집중되어 있어서. 근데 이때 이게 충분히 만족되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짜증이나 그런 게 생긴다는 거예요. 아이가 막 뭔가를 해야 될 때 그걸 충족시켜주지 않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배변 훈련을 하게 돼요. 그렇죠? 항문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는 아이가 말하자면 똥을 싸느냐 안 싸느냐, 오줌을 싸느냐 안 싸느냐, 요게 완전 집중이 돼 있대요. 그때 이 배변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어떤 의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지 태도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엄마하고 자녀하고 관계를 맺거든요. 근데 엄마나 아빠가 무조건 상벌관계예요. 잘하면 칭찬해 주지만 못하면 아이고 왜 못했어 이게 아니라 이게 뭐야 막 이렇게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나중에 사회가 돼서도 윗사람을 그렇게 봐요. 내가 잘했으면 당연히 윗사람 앞에서 당당한 거고 내가 못했으면 움츠러들고, 나도 밑에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모가 계속적으로 어떤 아이를 비합리적으로 대한다거나 아니면 자기 감정대로 대하게 되면 이 아이는 거기에 저항할 수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뭐가 생기냐면은 뭐 수동 공격성 인격 장애라든지 아니면 편집성 인격 장애처럼 인격의 장애가 생겨요. 인격 형성에. 그래서 굉장히 다른 사람을 짜증나게 한다거나 힘들게 한다거나 이렇게 공격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부모가 자식한테 너무나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기지도 못하는 애한테 막 뛰라고 한다거나 너는 최고야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 자아와 이상과의 엄청난 괴리를 느끼면서 시기라든지 질투라든지 아니면 굉장한 과대망상이라든지 감정의 기복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런 과정을 설명드리는 것은 뭐냐면 옆에 계신 분들이 신비이지만 하나의 소설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내가 이 소설을 1장, 2장, 3장, 4장을 읽지 않고 5장에서 50대라면 5장에서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 주인공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나요? 없어요. 앞부분을 읽어봤을 때 지금 이 주인공이 선하다, 나쁘다를 평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은 뭐냐면 내 앞에 있는 이 신비인 내 배우자의 지난 소설들, 지나온 모든 과정들을 면밀하게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도 나 자신을 잘 알지 못하거든요. 바오로 사도도 그랬어요. 나도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자 하지만 하지 못하게 한다고. 나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서 처음에 임신해서 살았을 때 어떤 분위기였을까, 어떤 상황이었을까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가능하다면 들어볼 필요도 있습니다. 내 소설의 첫 장이에요. 말하자면. 그렇게 신비에 대해서 하나씩 이해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제가 그래서 무의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의식인데요. 의식은 뭐 지성이라든지 분별력 혹은 판단력, 그 다음에 절제, 자제력, 그 다음에 창의력 같은 걸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뭐냐면 그 지성이라고 하는 거,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로 말하면 지금 제가 이제까지 설명한 무의식 같은 것은 자동차로 말하면 어떤 엔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힘,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인. 근데 이제 의식이라는 것은 그 틀이에요. 그래서 지성이나 이런 것들을 논리력이라든지 사고력은 나를 단단하게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자동차의 프레임이나 철판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여러분들 자동차 고를 때 굉장히 민감하게 보시잖아요. 남자분들은. 근데 상대 인간을 볼 때도 매우 민감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별력이나 판단력이라는 건 뭐냐면 조향장치 같은 거예요. 운전대. 이게 잘 말을 들어야지 똑바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분별력이나 판단력이 없다 그러면 엉뚱하게 운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절제나 자제력이 있어요. 이것은 브레이크와도 같아요.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창의력은 오디오 시스템이라든지 창문이라든지 썬루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만약에 오디오도 없고 창문도 없고 썬루프도 없고 아무것도 에어컨디셔너도 없는 차를 50년, 60년 타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답답해 죽겠죠. 말하자면 이렇게 무의식 말고 의식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살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 가치관이라는 게 있어요. 말하자면 어디로 지향하고 있느냐, 어디를 향해 갈 것인가. 그러니까 자동차로 말하면 내비게이션에 같은 목표를 찍는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죠. 내 배우자하고 나하고 인생관이나 뭐 신앙관이나 그런 것들이 같은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자식 교육할 때는요, 극명하게 드러나요. 자식은 매우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자식의 교육과 관련해서 서로 포기할 수 없거든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있어서 그 가치관이라는 것, 이제 어떻게 말하면 슈퍼에고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극명한 이게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간이 좀 촉박하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신비롭다고 했잖아요. 옆에 계신 분들이. 그 신비는 가장 근본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다릅니다. 몸이. 그렇죠? 두 번째로 기질이 달라요. 세 번째, 잠재의식, 무의식이 달라요. 그 다음에 의식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요 5가지가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배우자를 만날 때 생물학적인 특징은 서로 다를수록 좋습니다. 네. 저는 중매를 서진 못해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중매를 요청이 오는데 저는 착수성도 힘들어요. 착수성 한번 하고 나면 사고 나지 않을까봐. 사고 날까? 막 걱정이 돼요. 근데 어떻게 중매를 섭니까? 그런 사람이. 밤잠을 못 잘 거 아니에요. 그만큼 힘들어요. 근데 사람을 평가할 때 그렇게 보라요. 육체적인 몸은 서로 다를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질은 서로 조화를 이룰수록 좋습니다. 다르거나 같은 게 아니라 기질에 있어서는 서로 조화를 이룰수록 좋습니다. 무의식은 평온해야 합니다. 무의식은 평온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의식은 적어도 합리적이어야 돼요. 정상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가치관은 같은 사람이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새로운 부부들이 다가왔을 때 요 기본 지식을 갖고 그들이 서로를 조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의 큐피드의 화살은 엉뚱한 곳에 쏘게 되죠.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지지 않아요. 그렇죠? 엉뚱한 곳에 쏘여지기 때문에 드라마가 재미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느님의 우연성입니다. 그래서 혼인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 운명일 수 있어요. 엉뚱한 사람들끼리 만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야 될까? 많은 사람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혼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성격이 뭐냐고. 그럼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 없을걸요?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다고 하면서도 성격이 뭔데요? 그럼 성격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격 차이를 극복할 만한 사랑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내 배우자가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 힘이 없다고 느낄 때 그게 힘든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근데 처음에는 육체적인 사랑과 어떤 이끌림의 힘으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로켓으로 말하면 그것이 처음에 강력한 힘이에요. 이 힘 때문에 사실은 혼인하는 거예요. 이 힘이 없으면 혼자 살려고 할걸요? 굉장히 혼인이라는 것도 힘든 일이니까.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 때문에 혼인하고 출발합니다. 하지만 로켓도 마찬가지지만 첫 번째 그 에너지는 금방 떨어지고 말아요. 그 다음에 새로운 힘을 얻지 못하면 이 로켓은 땅에 떨어집니다. 근데 이 새로운 에너지는 기존의 에너지와는 전혀 다른, 이제 서로 전혀 다른 공간을 찾아가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게 말하지만 사랑의 힘입니다. 근데 이 사랑의 힘은 인간적인 육체적인 이끌림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의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신혼부부가 처음에 이 힘과 에너지가 끝났을 때 새로운 힘으로 계속 지속시켜주기 위해서는 하느님과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근데 삼위일체의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어려워지죠. 이게 도대체 뭘까? 이렇게. 근데요, 예전에는 사실은 이제 그 버스 타고 다닐 때 있었죠. 그때는 생각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버스 정류장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도블록 사이에 이렇게 있는 풀들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도,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습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뭔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버스에 딱 타면은 타서 목적지까지 갈 때까지 뭔가를 생각해요. 그렇죠? 창밖을 보면서, 햇빛을 보면서, 나무도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모르게 사색할 수 아는 인간이었어요. 근데 내가 스스로 차를 몰고 다니면서 기다릴 것도 없고요. 운전하고 다니면서는 왜 끼어들어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조용히 생각할 시간이 없죠. 근데 우리가 조용히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불현듯 확 떠오르는 가장 근원적인 깨달음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결국 나 혼자라는 깨달음입니다. 결국에는 이 세상 혼자 사는 거예요. 내 옆에 아내나 남편이 있죠. 자식들이 있죠. 하지만 결국 자기는 혼자예요. 이것을 명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서로 부부간에 대화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이런 경우 있어요. 남편은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주말에 쉬고 싶어요. 여자는 주말 내내 빈둥거렸어요. 밖에 나가고 싶어요. 빈둥거렸다는 말 죄송합니다. 여성 비하 발언이 될 수 있어요. 주거로 살림했어요. 밖에서 일하고 싶어요. 밖에 나가고 싶어요. 근데 남편이 할 수 없이 놀이공원 가자고 했어요. 공원에 가자고 했어요. 그럼 우리 점심 먹고 밖에 나가자 이랬어요. 여자가 설거지해요. 남편이 물어봐요. 몇 시야? 물어봐요. 여자가 그래요. 말해요. 다 됐어. 남편이 또 말합니다. 몇 시냐고? 그러니까 다 됐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는 시간 물어본 거예요. 진짜로 시간 궁금해가지고. 여자는 그 말을 빨리 설거지하지, 그래야지 나가지 라는 추궁으로 알아들은 거예요. 서로 대화를 하는데 전혀 다른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아무리 가까워도요, 서로 건널 수 없는 장벽이 있어요. 언어나 눈빛도 한계가 있어요. 저는 오히려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동물하고 대화하기가 쉽다는 것을 새롭게 느꼈어요. 저는 프란치스코 성인이 새한테 강론하고 막 그 늑대를 회귀시켰다고 할 때 저는 이해를 못했는데, 강아지들 보세요. 걔들은요, 걔들이 기쁘다는 거, 배고프다는 거, 나를 좋아한다는 거, 나를 무서워한다는 거 아무런 장벽 없이 솔직하게 전달합니다. 걔들 표정이 그게 걔들 마음이에요. 인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걔가 대화하긴 더 편해요. 솔직한 감정들을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인간들은 궁극적으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근데 이 인간 사이에 진정으로 서로 일치시켜주고 종속시켜줄 수 있는 것은 사랑인데요. 이게 이렇게 돼버렸네.
이걸 몰랐네. 그럼 다음 시간에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이 하느님의 사랑과의 일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분명한 거는요. 하느님과 일치 안에서 혼자 버틸 수 있는 사람이 혼인생활 끝까지 갑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혼인 멘토 교육 와가지고 혼인 교육 와가지고 서로 이야기할 때 우리 둘이는 죽고 못 살아요. 없이는 못 살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나중에 이혼해가지고 재혼할 때 교회 법정에 다시 오겠구나. 막 이 사람 없이는 죽고 못 산다는 사람들 보면. 근데 괜히 이 두 부간에 신부님 조용히 해. 신부님 강의하시잖아. 이러면서 자기 혼자 딱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이 사람들은 끝까지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행을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여행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여행할 때 오래 여행할 수 있습니다. 내 혼자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여행할 수 있는 사람하고 둘이 같이 여행하면 평생을 함께 여행할 수 있어요. 근데 하루 이틀도 이 사람 없이는 여행을 못하는 사람하고는 긴 여행은 못해요. 잠깐 춘천 갔다 오는 건 갔다 올 수 있지만. 왜냐하면 자기 혼자서 잘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상대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느님과의 사랑 안에서 그 힘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치고받고 다투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제 그 마이크 주세요. 아예 그냥 조금 어쨌든 이 단락은 1단락 짚고 다음 단락을 하는 게 낫겠죠? 네. 교재 설명하는 데 들어가면 그러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혼자 이제 여행할 수 있는지, 나 없이도 혼자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겠다 하는 생각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전문적으로 뭔가를 분석한다고 하는데 옛날에 어르신들은요. 이런 거 하나도 몰라도 내 자녀들의 배우자를 잘 고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초대해서 밥 한 번 먹여보면 밥 먹는 모습 보면 그걸로 다 봅니다. 맥을 짚듯이. 그리고 장인어른들은요. 꼭 남자 데리고 오면 여자들은 바둑을 안 두니까 바둑을 한자로 수담이라고 해요. 손으로 나누는 대화라고 해요. 장인어른은 새로운 사이감하고 바둑 한 판 넣어보면 딱 나와요. 성격이. 이 사람이 겁없이 덤비는지 너무 소심한지 안정적인지 공격적인지 그 한 수 한 수 돌 때마다 이 사람의 판단력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옛날 드라마 보면 그러죠. 사익감이 오면 바둑 한 판 두세. 그러면 그 바둑 한 판 두면서 이 사람의 성격이 한 수 한 수 돌 때마다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 바둑을 안 두잖아요. 그러니까 잘 여러분들도 그걸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들립니까? 들립니까? 네. 그냥 이렇게 들리시죠? 남자와 여자는 둘이 아무리 하나가 되려고 하더라도 이게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언어도 이 둘을 하나로 일치시키지 못합니다. 표정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절대 타자예요.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좋습니다. 이 두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 되는 것은 이 사람도 하느님의 사랑과 연결되고 이 사람도 하느님의 사랑과 연결될 때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렇게 해서 부부가 하나의 사랑을 연결됩니다. 이렇게 서로가 하나예요. 하느님이 접착제예요. 그래서 부부 간에 제가 사이가 안 좋을 때 자꾸 대화시키지 않아요. 떨어져 있으라고 해요. 저는. 그리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느님과 기도하라고. 내 마음이 하느님과 가까워지잖아요. 자연스럽게 배우자랑 가까워져요. 둘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일과의 가장 핵심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이 부분을 어떻게 저 교재로 말하자면 일과의 핵심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이 내용을 어떻게 교재로 잘 전달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이제 한 10분 쉬죠. 10분 쉬었다가 요 교재를 가지고 이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